로켓 하나에 북한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25년 경력의 러시아 과학자조차 충격받은 한국의 기술. 그리고 3년간 숨겨졌던 충격적인 진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 어떻게 총 한 발 없이 북한을 흔들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2024년 6월 12일 오후 2시 저는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제 작업실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전 세계에서 올라가는 위성들의 궤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떠다니고 있었죠. 저는 안드레이 볼코프입니다. 로스코스모스에서 25년간 위성 분석관으로 일했고 지금은 독립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은 이제 지루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위성 하나 올라가는 건 뉴스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3시 47분 제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우주정보분석팀이었습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관련 긴급 분석 요청, 즉시 연락 바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로켓을 쏘아 올렸다는 뉴스는 아침에 봤습니다. 솔직히 큰 관심이 없어는 sorry가 없어요. 아시아 소국 하나가 로켓 쏘아 올린다고 해서 제가 긴급 분석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러시아 정보기관이 왜 긴급이라고 표시했을까요?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볼코프, 지금 당장 북한 쪽 신호 데이터를 확인해봤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북한 관련 통신 모니터링 화면을 열었습니다. 시어나,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비상코드 47이 발령되어 있었습니다. 47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비상코드 47은 북한 내부에서 딱 3가지 상황에만 발령됩니다. 핵 위협, 전면전 직전, 그리고 체제 붕괴 위험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우리도 모르네. 하지만 시간대를 보게 한국 로켓 발사 2시간 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로켓 발사 하나에 왜 북한 전역이 멈춰섰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3차 발사까지 성공했었죠. 4차 발사는 단지 후속 미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이번에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볼코프, 자네가 직접 분석해줘야겠어. 한의 1시간 내로 1차 보고서 올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즉시 누리호 발사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발사 시각, 궤도 정보, 탑재 위성 재원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과학 관측용 위성이라는 설명뿐이었죠. 저는 25년간 수천 개의 위성을 분석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국 발사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1단 분리, 2단 점화, 위성 분리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위성 분리 순간 카메라가 재빠르게 전환됐습니다. 마치 뭔가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저는 그 장면을 10번도 넘게 돌려봤습니다.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죠? 그때 제 이메일로 중국 베이징 우주분석센터에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긴급. 한국 위성 관련 화상회의 요청. 30분 후 중국까지 움직인다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정보기관까지 동시에 움직인다는 건 이 사안이 동북아 전체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30분 후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베이징의 장웨이 박사와 평양 주재 중국 정보 담당관 2명이 보였습니다. 볼코프, 자네도 북한 상황 확인했나? 장웨이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 비상코드 47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시하여튼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북한 군부 전체가 지금 긴급 소집 상태라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한 군부 전체 소집이라니요? 이건 전쟁 직전 수준입니다. 대체 한국이 뭘 쏘아 올린 겁니까? 그게 문제야. 우리도 정확히 모르거든. 장웨이 박사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중국도 모른다는 겁니까? 이건 심각한 정보 공백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를 공유하지. 볼코프, 자네 쪽 궤도 추적 데이터 있나? 지금 바로 전송하겠습니다.
저는 누리호가 쏘아올린 위성의 초기 궤도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궤도 그래프를 보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그맨 그 궤도잖아. 장웨이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궤도입니다. 지구의 남극과 북극을 지나는 궤도죠. 이 궤도는 과학 관측용으로도 쓰이지만 군사 정찰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궤도기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을 주기적으로 감시할 수 있으니까요. 과학 위성이 왜 그 궤도를 돌고 있습니까? 시와브 브리드 샤치시니까 나 물었어. 미안하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이 뭔가 엄청난 걸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아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북한 비상령, 극궤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당황스러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쏘아올린 건 단순한 과학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려 마시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비상코드 47이라는 숫자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북한이 지금 실존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로켓 하나 때문에요. 소와 말도. 하지만 북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기들끼리는요.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한국 관련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이 발사한 모든 위성 데이터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나로호, 누리호 1차, 2차, 3차 발사까지 모든 기록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3년간 위성 발사를 꾸준히 성공시켰지만 정작 위성의 정확한 성능은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뭘 감추고 있는 겁니까?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됩니다. 25년간 위성을 분석해 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속 데이터들이 계속 제게 속삭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만어스 한국을 주목하라.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3년 전 실패했다고 알려진 한 위성이 사실은 살아있었습니다. 죽은 척하며 전 세계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 CIA조차 몰랐던 이 충격적인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러시아 우주감시센터로부터 정밀궤도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48시간 추적한 결과였죠. 데이터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리호가 쏘아올린 위성은 고도 497km, 궤도 경사각 97.4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태양 동기 궤도입니다. 지구 표면을 항상 같은 시간대에 통과하는 궤도죠. 정찰 위성이 사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궤도입니다. 과학 위성이 왜 이 궤도를 선택했습니까?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과학 관측이 목적이라면 훨씬 다양한 궤도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확히 군사 정찰에 최적화된 궤도를 골랐습니다. 저는 즉시 궤도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이 위성이 24시간 동안 지나가는 경로를 추적하는 작업이었죠.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북한 전역을 하루 평균 14번 통과합니다. 평양 상공은 하루 3번입니다. 미사일 기지, 핵시설, 군사 요충지 모두 감시 범위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본 궤도 데이터는 과학위성이 절대 취할 수 없는 경로였습니다. 이건 북한을 보기 위해 설계된 궤도였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위성에 탑재된 센서를 추정하는 작업이었죠. 공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성의 무게, 크기, 전력 소비량을 역산하면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제 계산으로는 이 위성에 최소 2가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사이어 레이더입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하죠. 이건 날씨나 시간에 관계없이 지상을 촬영할 수 있는 군사용 센서입니다. 구름이 끼어도 밤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딱 7개국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스라엘, 독일, 그리고 이제 한국입니다. 둘째, 전자광학 카메라입니다. 고해상도 촬영용이죠. 제가 추정한 해상도는 33배능급이었습니다. 이산 10분쯤입니다. 이 해상도면 지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얼굴까지 식별 가능합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위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 정찰 위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즉시 베이징의 장웨이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장 박사 제 분석 결과를 보내드렸습니다. 회의 확인해 보시지. 그래 보셨어요, B는요. 30분 후 장웨이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볼코프, 우리 쪽 분석도 자네와 똑같아. 그럼 확실한 겁니까? 응. 한국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 게 맞아.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야, 볼코프. 뭐가 더 문제입니까? 해상도야. 30cm급이면 우리 중국 최신 정찰 위성과 동급이라고. 셔리워리,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찰 위성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단번에 같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겁니까? 장 박사,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게 문제야. 우리도 몰랐어. 중국도 몰랐다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은 한국을 수십 년간 감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기술 개발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까? 볼코프, 솔직히 말하지. 우리 둘 다 한국을 얕잡아 봤어. 장웨이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준비했고 우리는 그걸 무시했지.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국 위성 기술의 역사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위성 시리즈부터 추적했죠. 아리랑 1호는 1999년에 발사됐습니다. 해상도는 6.6m였습니다. 아리랑 2호는 2006년, 해상도 1m였습니다. 아리랑 3호는 2012년, 해상도 70cm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에 30cm입니다. 25년 만에 해상도가 10배 이상 향상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거는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글로나스 시스템과 비교해봤습니다. 러시아는 60년 넘게 우주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찰 위성의 평균 해상도는 50cm입니다. 한국보다 떨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화면 속 데이터를 노려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요. 그날 오후 저는 북한 감시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상코드 47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군부는 3일째 긴급 소집 상태였죠. 이제 이유를 알겠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완전히 노출됐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한국 위성은 하루 14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요. 미사일을 숨겨도 땅굴을 파도 밤에 움직여도 소용없습니다. SAR 레이더는 모든 걸 투시합니다. 북한이 공포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에 제출할 공식 분석 보고서였죠.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전략 정찰 위성 배치 확인 및 동북아 안보 영향 평가.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주 기술의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선발주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국 정찰 위성의 기술 수준은 러시아, 중국과 동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한국 위성의 상시 감시해 놓여 있으며 이는 군사적으로 치명적인 열세를 의미합니다. 타이핑하는 제 손가락이 계속 떨렸습니다. 25년 경력의 분석관이 이런 보고서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위성이 지나가는 하늘은 맑았겠죠. 그들은 지금도 북한을 내려다보고 있을 겁니다. 터닝인 30cm 해상도로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무시했다는 것을. 그들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술을 쌓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위성의 실제 성능, 궤도의 전략적 의미, 군사적 활용 가능성 같은 것들이요. 한국은 모든 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요. 이건 단순한 정보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적 침묵이었습니다. 적에게 카드를 보여주지 않는 고수의 태도였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치밀하다면 우리가 모르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중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베이징 최고위급 회의 소집 통보였습니다. 주제는 한국 우주기술 재평가 및 대응 방안이었죠.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곧 모스크바로 소환될 겁니다. 한국이라는 변수가 이제 동북아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은 아직 더 많은 걸 감추고 있을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 위성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이 정도 기술을 갑자기 개발했을 리 없습니다. 분명 과거부터 준비해온 흔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한국이 쏘아올린 모든 위성의 궤도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아리랑 세리의 천리안 차세대 중형 위성까지 하나씩 추적했죠. 그런데 이상한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리랑 7호 2021년 발사 실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위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발사됐지만 궤도 진입 직후 통신이 두절됐다고 보도됐었죠. 한국 언론은 위성 실패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 위성을 분석 목록에서 지워버렸었습니다. 실패한 위성은 추적할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이 파일이 제 눈에 들어왔을까요? 저는 뭔가에 이끌리듯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리랑 7호의 마지막 신호 기록이 떴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오후 3시 47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았죠? 저는 습관적으로 현재 궤도 추적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죽은 위성이라도 궤도상에는 남아있을 테니까요. 제가 아리랑 7호의 최종 궤도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리랑 7호가 지금도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태양 동기 궤도로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죽은 위성이 완벽한 궤도를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위성은 대기 저항과 중력 섭동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궤도가 흐트러집니다.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추락하죠. 그런데 아리랑 7호는 3년째 완벽한 궤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 하나만 의미합니다. 누군가 이 위성을 제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위성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지난 3년간의 궤도 변화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음배는 완벽한 직선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궤도 이탈이 없었습니다. 이건 고도로 정밀한 제어를 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대체 왜 죽은 척을 한 겁니까?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2021년에 이미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던 겁니다. 하지만 세계에 알리고 싶지 않았죠. 와스그라스는 실패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위성은 죽은 척하면서 조용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우나만 3년 동안요. 저는 즉시 신호 추적 기록을 뒤졌습니다. 아리랑 7호가 지상으로 보낸 데이터 송신 기록을 찾기 시작했죠. 일반적으로 위성은 특정 주파수로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만약 이 위성이 정말 작동 중이라면 어딘가에 신호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2시간을 뒤진 끝에 저는 찾아냈습니다. 암호화된 신호였습니다. X밴드 주파수 송신 지점은 한국대전의 위성관제센터였습니다. 신호는 지난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송신되고 있었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동안 전 세계가 속았습니다. 저는 신호 내용을 복호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은 군사급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도 신호의 크기와 빈도를 분석하면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합니다. 데이터 송신량은 하루 평균 47GB였습니다. 이건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를 송신하는 양이었습니다. 이 위성은 3년 동안 뭘 찍어왔습니까? 저는 송신 시간대를 분석했습니다. 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날 때마다 데이터 송신량이 급증했습니다. 근데 터너나 북한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쉰 3년 내내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3년간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겁니다. 한국은 조용히 완벽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즉시 미국 NSA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 정도 발견은 미국과 공유해야 했으니까요. 30분 후 워싱턴의 NSA 우주정보분석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볼코프 자네가 보낸 정보 확인했네. 네,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리랑 7호가 작동 중이라는 게? 예, 확실합니다. 제가 3년치 데이터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도 완전히 속았군. CIA 보고서에는 위성 실패로 기록되어 있어. 미국 CIA조차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국은 미국도 속였던 겁니다. 완벽하게요. 볼코프? 이거 심각한 문제야. 한국이 우리 동맹국인데 우리한테 이런 정보를 숨겼다는 거잖아.
스마머셜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뭔가 더 나름 이 위성이 북한만 찍었을까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한 겁니다. 한국 위성은 극궤도를 돕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자네 말은 한국이 전 세계를 감시했을 수도 있다는 건가? 이 세인티스카머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카닌데 레시 확인이 필요하죠.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데이터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R이랑 7호가 지나간 모든 지역의 데이터 송신 기록을 추적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 38%, 중국 27%, 러시아 19%, 중동 12%, 기타 4%였습니다. 한국은 북한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동맹국 미국도 속이고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고 북한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저는 한국의 위성 신호 은폐 기술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신호를 숨길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분석 결과 한국은 신호 송신 시간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하루 평균 12분만 송신했습니다. 그것도 위성이 한국 상공을 지날 때만요. 다른 나라 상공에서는 신호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또한 송신 주파수를 상업위성 대역과 비슷하게 위장했습니다. 일반 감시 시스템으로는 군사위성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시저 천재적입니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R이랑 7호 작동 확인 및 한국 우주정보 전략 재평가였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2021년부터 전 세계를 감시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정보 전략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재평가해야 합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R이랑 7호도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겠죠. 죽은 척하면서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비밀을 지킬 수 있다니요. 3년 동안 단 한 명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다음 날 모스크바에서 긴급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크렘린 안보회의였습니다. 주제는 한국 우주 기술의 위협 평가였죠. 러시아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헤라이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3년 전부터 이미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카드를 다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크렘린 안보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외무부,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죠. 제 보고서를 듣고 난 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볼코프, 자네 확신하나? 한국이 정말 3년 동안 우리를 감시했다고? 예, 데이터가 모두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저도 답을 몰랐으니까요. 먼저 한국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미국 동맹국이면서 왜 미국도 속였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한국에 가야만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주기술 교류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접촉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놀랐습니다. 도시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거든요. 고층 빌딩들, 깨끗한 거리, 빠른 인터넷망까지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70년 전에는 폐허였다고요? 가이드가 말했었습니다. 네,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70년 만에 이만큼 성장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연구원 건물 앞에 서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가 누리호를 만든 곳입니다. 여기가 R이랑 7호를 제어하고 있는 곳이죠. 로비에서 한 사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볼코프 박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헌리스, 저는 한재민입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 박사님. 우리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벽에는 누리호 발사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한재민 박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볼코프 박사님, 우리 위성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리랑 7호 말입니다. 3년간 작동하고 있었더군요. 한재민 박사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러시아 최고의 분석관이시군요. 숨길 수 없었네요. 왜 숨기셨습니까? 한재민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볼코프 박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닌 메이저, 당신 나라는 왜 위성을 쏘아 올립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엔데만, 우주 기술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죠.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한재민 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와는 많은 말이었으니 러시아는 힘을 보이려고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요. 우주는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힘의 상징이었죠. 한재민 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다릅니까? 우리는 지배하려고 쏘아 올린 게 아닙니다. 한재민 박사가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분이 제 스승입니다. 김진수 박사님이시죠. 사진 속에는 낡은 연구실에서 설계도를 보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김진수 박사님은 1950년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당시 22살이셨죠. 한재민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박사님은 폐허가 된 서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다시는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커시리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우주기술에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로켓 한번 제대로 쏘아 올리지 못하셨죠. 왜죠?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재민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키우셨죠.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나로 실패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9년과 2010년 한국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는 2차례 실패했었죠. 세계 언론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요. 한재민 박사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무슨 이유입니까? 생존입니다. 한재민 박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볼코프 박사님, 한국은 70년 전까지만 해도 식민지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36년간 지배했죠. 우리 언어도 이름도 문화도 빼앗겼습니다. 해방되고 5년 만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당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남을 지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당한 일이니까요.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자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한재민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러시아나 미국에게 의존할 수도 있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게 더 쉬웠죠. 하지만 그럼 또 다시 지배당합니다. 기술을 가진 자가 지배하니까요. 그래서 20년을 더 고생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러시아는 힘을 보이려고 우주로 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날이랑 7호를 왜 숨기셨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죠? 힘은 보여줄 때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숨기면 안전입니다. 한재민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시하고 싶었을 뿐이죠.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했습니다. 우리의 철학이니까요. 지배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 것.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간 우주 기술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철학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힘을 과시하려고 우주로 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생존하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볼코프 박사님, 한재민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북한을 압도했습니다.
전쟁하지 않고도 안보를 지켰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원한 겁니다. 김진수 박사님이 꿈꾸신 세상이죠. 제이크 마트 쇼나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위성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방패였습니다. 지배하는 칼이 아니라 지배당하지 않는 방패였던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한재민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어디까지 갈 계획입니까? 한재민 박사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달까지요. 그리고 그 너머까지. 하지만 우리는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러 가는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이 모스크바 본부에 보낼 보고서였죠. 고아 한국의 우주 기술은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우주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러시아가 배워야 할 것은 한국의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의 철학입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조용히 궤도를 돌고 있겠죠. 역하머섬 한국을 지키면서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데이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재민 박사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제 북한을 봐야 할 때였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위성 기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는 북한의 천리마 위성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2023년 11월에 발사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이죠.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고 북한 언론은 완벽한 성공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리마 위성의 실제 성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궤도부터 확인했죠. 고도 498km, 한국 위성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탑재 센서였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입수한 천리마 위성의 영상 샘플을 확인했습니다. 해상도를 측정하는 순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m 유너스몇 무지르담 한국 위성의 해상도는 30cm입니다. 북한은 5m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 위성은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북한 위성은 건물 하나를 겨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캐논은 차이가 10배입니다. 저는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아리랑 7호 해상도 37mm, SR 레이더 탑재, 하루 14회 북한 통과. 북한 천리마 해상도 미니멈 광학 카메라만 탑재, 하루 2회 한국 통과. 모든 지표에서 북한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요. 저는 기술 격차를 연도로 환산해 봤습니다. 북한의 현재 기술 수준은 한국의 몇 년 전과 비슷할까요? 계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소 30년입니다. 30년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절망입니다. 기술 격차가 10년이면 따라잡을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재 세대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이죠.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북한 과학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30년 뒤처져 있다는 걸요. 일단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저는 탈북자 네트워크에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에는 북한 출신 과학기술자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중 한 명이 우주기술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주 후 저는 모스크바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리 박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실명은 밝힐 수 없으니까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여인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리 박사님. 볼코프 박사님이시죠.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성 기술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천리마 위성 말입니다. 리 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에 5년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요. 코나르드 토네이온 그 나리얼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리 박사가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에리어스는 거짓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웨이언 천리마 위성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리 박사가 주위를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위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성능도 형편없고요. 그런 발사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시드브의 의미는 yes. When the one and the 정치적 의미가요. 리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보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미국, 한국과 대등하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죠. 어떤 진실입니까? 우리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리 박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24년 6월 한국이 누리호를 쏘아 올렸을 때 기억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 연구소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한국 위성 대응 방안이었죠. 리 박사가 멈칫했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듯했죠. 회의 시작 30분 만에 우리 과학자 7명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죠? 메시. 대응 방안이 완전하신 없었으니까요. 리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위성의 성능 데이터를 보는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30년, 아니 평생을 걸어도 못 따라잡을 거라는 걸요. 북한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걸 회의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리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동무들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는 이 거짓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처음으로 누군가 입 밖에 낸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 간부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동무들, 이 방에서 나간 이야기는 모두 국가 기밀이요. 누설하면 숙청당할 것이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 박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고. 그래서 탈북을 선택하셨습니까?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리 박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미디야, 우리가 미국이랑 한국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진실을 말하자니 아들의 희망을 꺾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요. 리 박사가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북한에는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당의 지시만 따라야 하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견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거짓말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 격차는 곧 희망 격차라는 것을. 북한 과학자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간극 앞에서 그들은 무력했던 거죠. 리 박사님, 북한에 남아있는 동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하죠. 원사씨 왜 해입니까? 말하는 순간 숙청당하니까요. 리 박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볼코프 박사님, 북한 과학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들도 희생자입니다. 거짓말을 강요당하는 희생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 박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녹취록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리 박사가 조심스럽게 USB를 꺼냈습니다. 2024년 7월 천리마 위성 성능 평가 회의 녹취록입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북한 과학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요. 워낙 그리 싫어요.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북한 과학자들의 절규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한 과학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동무들, 한국 위성의 해상도는 30cm입니다. 우리는 5m입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과학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산을 늘려주시면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장비가 없으면은 밀라신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 없애네마이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간부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무들, 혁명적 낙관주의로 극복해야 합니다. 당과 수령님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동무, 현실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당 간부가 소리쳤습니다. 다음 회의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무조건입니다. 녹취록이 멈췄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북한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체제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 위성이 북한을 내려다보고 있겠죠. 30cm 해상도로요. 북한 위성도 한국을 보려고 하겠지만 5m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30년이라는 격차입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 차이였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한국 위성 기술 격차 분석 및 북한 내부 반응 보고서. 타이핑하는 제 손이 무거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한 국가의 절망을 기록하는 문서였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기술 격차는 최소 30년입니다. 북한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 체제 hermetic 억압 때문입니다. 기술 격차는 곧 희망 격차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리 박사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만들고 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기술이 아니라 선전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0년이라는 격차는 어떤 선전으로도 가릴 수 없었습니다. 리 박사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 많은 탈북 과학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확실한 패턴을 찾아야 했습니다. 3주 후 저는 놀라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2024년 9월 북한 우주기술연구원 소속 과학자 3명이 집단으로 탈북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과학자 한 명도 귀한데 3명이 동시에 탈북한다는 건요. 더구나 같은 부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들 중 한 명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박 박사라고 부르겠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우리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안전가옥에서 만났습니다. 박 박사는 여인 얼굴에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볼코프 박사님이시죠? 리 박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박 박사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24년 6월 12일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누리호를 쏘아 올린 날이죠. 저희 연구소에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 위성의 성능을 분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분석 결과는 어땠습니까? 절망적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주목을 쥐었습니다. 해상도, 궤도, 센서 성능 모든 면에서 우리가 뒤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사실대로 썼습니다. 스웨인 30년 격차라고요. 그랬더니 당 간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박사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동무, 이 보고서는 패배주의입니다. 다시 쓰십시오. 나케나 원하셔스 이용. 세이, 저는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동무,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의 노선이 중요합니다. 현대션의 바디와 선행 시스템 벌써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진실이 필요 없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한국 로켓 봤어요. 우리도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리 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거짓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고요. 거짓말을 하자니 아들을 속이는 것 같았고 진실을 말하자니 체제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단다. 하지만 뭐예요, 아버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박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요. 탈북 과정은 어땠습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박 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 3명은 2개월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중에는 게도 무서워지시는 9월 14일 밤 함경북도 국경을 넘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이 났다 경비병이 발견한 거죠. 저희는 물속에서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였죠. 박 박사님, 북한 내부에서 누리호에 대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폭발적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국이 아무리 막아도 정보는 퍼져나갔습니다. 어떻게 퍼져나갔습니까? SBB입니다. 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중국산 USB가 암시장에서 거래됩니다. 거기에 한국 드라마, 영화, 뉴스가 담겨 있죠. 누리호 발사 영상도 그렇게 퍼졌습니다. 당국이 단속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물론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죠. 박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처벌받으면서도 영상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희망이었으니까요.
박 박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누리호 영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왜 한국은 저렇고 우리는 이렇게 사나? 체제가 문제인가? 지도자가 문제인가? 그런 질문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처벌받으면서도 누리호 영상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사례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박 박사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평양의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누리호 사진을 보여줬다가 노동 단련대에 갔습니다. 함흥의 한 기술자는 누리호 관련 대화를 했다가 3개월 구금됐습니다. 신의주의 한 주민은 USB에 누리호 영상을 저장했다가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보는 계속 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진실에 굶주려 있었으니까요. 박 박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70년간 거짓말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산다. 남조선은 미국 식민지다. 곧 통일될 것이다. 같은 거짓말들이죠. 하지만 누리호 영상은 달랐습니다. 그건 거짓말할 수 없는 증거였으니까요.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위성이 분리되는 순간 한국 사람들의 환호, 그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박사님, 당국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강경했습니다. 누리호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자는 무조건 처벌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죠. 보안서 요원들이 집집마다 수색을 다녔습니다. USB를 찾아내면 그 자리에서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기밀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평양에만 수만 개의 USB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은 더 심했죠. 중국 접경 지역은 거의 모든 가정에 USB가 있었습니다. 당국이 아무리 단속해도 새로운 USB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중국 브로커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계속 공급한 거죠. 그럼 당국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보겠으면 느드사 마음에 있던 박 박사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포기했다고요? 정확히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2024년 8월쯤부터 단속이 느슨해졌습니다. 보안서 요원들조차 지쳤던 거죠. 어떤 요원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박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동무, 솔직히 우리도 궁금하오. 한국이 정말 저렇게 잘 사는지. 보안서 요원까지 흔들린 겁니까? 야, 체제 수호자들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누리호 영상을 받고 한국의 발전상을 봤으니까요. 저는 전화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유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체제의 균열이었습니다. 박 박사님, 라디오는 어땠습니까? 라디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박 박사가 맡곤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중국산 라디오를 몰래 듣습니다. 한국 방송,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같은 걸요. 누리호 발사 이후 이 방송들에서 관련 뉴스를 계속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경제 발전, 자유로운 사회 같은 내용들이죠. 북한 주민들은 이걸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요. 젊은 층이 특별히 더 반응했습니까? 20대, 30대들은 더 이상 선전을 믿지 않습니다. 박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북한의 미래가 이미 결정됐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진실은 총보다 강하다는 것을. 박 박사님, 탈북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박 박사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아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자가 어떻게 진실을 추구하는지 말입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저는 박 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박사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일 뿐입니다.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을 뿐이죠. 면담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북한 내부 정보 확산 및 체제의 동요 분석, 타이핑하면서 저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엔디리어 미사일 하나 발사하지 않았죠. 그저 로켓 하나를 쏘아 올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로켓이 북한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절망했고 주민들은 각성했으며 체제는 균열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진실이라는 무기는 어떤 폭탄보다 강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의 밤하늘은 맑았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겠죠.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세상을 바꾸면서요. 그날 밤 저는 한재민 박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지배하려고 쏘아 올린 게 아닙니다.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이 이제 이해됐습니다. 한국의 로켓은 무기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어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박 박사와의 면담 이후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내부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싶었거든요. 중국 접경 지역의 브로커 네트워크에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탈북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이니까요. 2주 후 충격적인 통계를 받았습니다.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중국 접경 지역 탈북 시도가 300% 증가했다는 겁니다. 가스셔빈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틀릴 리 없었습니다. 2023년 같은 기간 탈북 시도 97건, 2024년 같은 기간 탈북 시도 189건, 4배가 넘는 증가율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탈북자들의 연령대였습니다. 20대가 42%, 30대가 31%였습니다. 젊은 층이 압도적이었죠. 저는 중국 단둥에 있는 브로커 한 명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씨, 올해 탈북자가 왜 이렇게 급증했습니까? 볼코프 박사님, 한국 로켓 때문입니다. 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6월 이후로 탈북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요. 코네티키님,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한결같았습니다. 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리호를 봤다. 이제 희망이 보인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 헤이나 토니시레드게쇼브셔런트는 한 북한 청년이 중국 브로커에게 말했습니다. 누리호를 봤다고 이제 희망이 보인다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술만 많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죠. 김 씨가 휴대폰을 뒤적였습니다. 8월 중순에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평양 출신 26세 남성이었죠. 왜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도 나왔고 당원도 됐습니다. 체제가 좋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산다고 믿었죠. 하지만 누리호 영상을 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는 USB로 누리호 발사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 기술자들이 성공을 자축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게 같은 민족이라고? 왜 우리는 저렇게 못 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습니까? 그는 3개월간 준비했고 8월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으로 가는 중입니다. 태국 경유로요. 저는 전화 메모를 적었습니다. 누리호 하나가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김 씨,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수십 건입니다. 제가 직접 접촉한 것만요. 김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브로커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요즘 탈북자들은 달라요.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굶어서 넘어왔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요. 희망 때문에 넘어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한국을 희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될 거고 그때 한국이 북한을 일으켜 세울 거라고 생각하죠.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누리호입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영화, K-팝,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한국에 대한 환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 실버는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이죠. For me, 저는 정정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발전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겁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다른 정보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었죠. 그들로부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 내부에 비밀 조직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름은 새벽회 시언터나였습니다. 한국 통일을 준비하는 비밀 모임이라고 했죠. 저는 즉시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3일 후 탈북자 중 한 명이 새벽회 회원이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노이의 한 안전가옥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죠. 새벽회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최 씨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북한 내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요. 언제 결성됐습니까? 2024년 7월입니다. 누리호 발사 한 달 후죠. 조슈만 최씨가 말했습니다. 평양에 몇몇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무엇을 논의했습니까? 통일입니다. 그것은 한국 주도의 통일이요. 그러면 우리는 체제가 곧 무너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최 씨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기술 격차를 보면 명백합니다. 북한은 한국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체제가 무너지고 통일되겠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시리아대 카고션 최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보, 시장 경제에 대한 정보, USB로 들어오는 자료들을 모았고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했죠. 어떤 토론입니까? 통일 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러시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북한 청년들이 이미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니요. 회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제가 탈북할 때는 1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문이 퍼지니까요. 최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소문으로 새벽회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가입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신중했습니다. 보위부 첩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발각될 위험은 없었습니까? 항상 있었습니다. 코링지어 최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3명씩 소그룹으로 움직였습니다. 서로의 본명도 모르게 했죠. 암호명만 사용했습니다. 만남도 조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다른 장소에서요. 그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발각되면 총살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목숨을 걸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희망 때문입니다. 최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볼코프 박사님, 북한에서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모르는 모릅니다. 희망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산다. 곧 통일된다. 미국이 무릎 꿇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우리는 가난했고 자유가 없었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리호를 본 순간 뭔가 바뀌었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게 우리 민족이구나.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처음으로 희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새벽회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통일이라는 새벽이 올 때까지 준비하는 거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북한은 전쟁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최 씨, 북한 당국은 이런 변화를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최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대만 막을 수 없습니다. 왜죠? 너무 많으니까요. 시리아대 카고션 최 씨가 설명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똑같은 질문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는 왜 저렇게 못 사나? 체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 김정은이 무능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막습니까? 희망은 총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역효과만 나고 있습니다. 최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을 더 처벌할수록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집니다. 왜 진실을 말하면 안 되나? 왜 한국 이야기를 하면 잡혀가나? 이런 의문이 커지는 거죠. 체제 통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까? 서서히요. 하지만 확실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탈북하기 직전 평양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정은이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요. 내부 통제가 안 되니까 중국 공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사실입니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에너산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체제가 약해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체제는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저는 노트에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 전환점의 기록이었습니다. 최 씨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5년 안에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최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제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큰 개혁이 일어나거나 둘 중 하나죠. 이 어느 쪽이든 한국의 역할이 클 겁니다. 임원,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난 아닙니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걸 했습니다. 뭡니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누리호는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네오희도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용기의 경의를 표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새벽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 새벽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면담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북한 내부 체제 동요 및 변화 전망 타이핑하면서 저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전포고도 하지 않았죠. 단지 로켓 하나를 쏘아 올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로켓이 북한 사회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탈북이 300% 증가했고 비밀 조직이 생겼으며 체제 통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스리온 희망이었 없었으면 피었나. 그리고 희망은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하노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겠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면서요. 엠넌, 너희도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알타는 새벽은 온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총 없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진실과 희망으로요.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전쟁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돌아온 저는 6개월간의 조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제 작업실은 자료로 가득 찼죠. 위성 데이터, 인터뷰 녹취록, 탈북자 증언, 통계 자료까지 산더미 같았습니다. 저는 러시아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한 국가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떤 이자 제목부터 고민했죠. 한국 우주기술의 전략적 영향평가. 난 아닙니다. 네, 너무 건조합니다. 누리호가 만든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 이것도 아닙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총 없이 북한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게 맞았습니다. 이게 제가 6개월간 목격한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의 우주 기술이 동북아 정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군사적 충돌 없이 북한 체제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로켓도 아닙니다. 시리 진실입니다. 타이핑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로켓이 아니라 진실이었다고요. 25년간 군사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문장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누리호 발사 이후 북한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학기술자들의 집단 절망과 탈북 증가. 둘째, 20, 30대 청년층의 체제 이탈 심리 확산. 셋째, 정보 통제 실패 및 한국 콘텐츠 유입 가속화. 넷째, 비밀 조직 결성 등 체제 내부 균열 심화. 다섯째, 탈북 시도 300% 증가라는 구체적 수치.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이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이뤄낸 성과입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12월에 모스크바는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키보드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는 70년간 우주에서 미국과 경쟁해왔습니다. 우리는 힘을 과시하기 위해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스푸트니크, 가가린, 미르 우주정거장 모두 힘의 상징이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철학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타이핑하면서 저는 한재민 박사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했던 말들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저는 보고서 중간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우주기술의 본질은 방어입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36년간의 식민지 역사에서 나온 절박함입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누리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술의 DNA입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여러 번 멈춰야 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25년간 냉정한 분석관으로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3일 후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총 87페이지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재민 박사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서울 시각 오전 10시에 맞춰 전화를 걸었습니다. 볼코프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한재민 박사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한 박사님, 제가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한국은 앞으로 우주에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재민 박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볼코프 박사님, 우리는 달에 갈 겁니다. 그나저나 달에요? 예.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한재민 박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증명하러 갑니다. 한국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러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요? 우리 자신에게요. 한재민 박사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도요. 북한이요? 나오니?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에 가는 걸 보면서 생각하겠죠. 같은 민족인데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요. 그게 희망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북한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한 박사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적입니까? 한재민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북한은 적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기다리는 가족입니다. 이게 한재민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쏘지 않았습니다. 보여줬을 뿐입니다. 우리는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을 뿐입니다. 언젠가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요. 무소리가 나면 깨달을 때까지요. 자유의 가치를요. 진실의 힘을요. 그리고 같은 민족이 어떻게 서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를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25년간 우주 기술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철학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러시아는 적을 위협하기 위해 로켓을 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족을 기다리기 위해 로켓을 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이라는 제목을 달았죠. 한국은 21세기 새로운 강대국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창조로, 위협이 아닌 희망으로, 지배가 아닌 공존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누리호는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가진 민족이 폐허에서 일어나 우주로 향하는 여정의 상징입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진실과 기술과 희망으로요.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힘입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나서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제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전환점을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겠죠.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세상을 바꾸면서요. 다음 날 저는 크렘린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일 후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가안보회의였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제 보고서를 들고 있었죠. 볼코프,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인가? 예, 모두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국이 정말 총 없이 북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과 진실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외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볼코프, 자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저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새로운 방식의 국가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배워야 할 것은 한국의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의 철학입니다. 진짜 무슨 철학인가? 생존의 철학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지배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는 것, 파괴하지 않고 창조하는 것, 위협하지 않고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새로운 강함의 정의입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러시아도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국방장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볼코프, 솔직히 말하지. 자네는 한국을 어떻게 보나? 존경합니다. 이트케케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70년 만에 폐허에서 우주로 간 나라입니다. 식민지에서 기술 강국이 된 나라죠. 그리고 무엇보다 복수가 아닌 희망을 선택한 나라입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가 배울 게 많겠군. 그렇습니다. 데라니엄 그날 밤 저는 개인 노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나는 이제 압니다. 한국이 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인지를요. 그들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우에 나온 누리호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어떤 무기보다 강력합니다. 나는 25년간 위성을 분석해왔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파괴하는 나라가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나라라는 것을요. 무한히 한국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겠죠. 북한을 내려다보면서 조용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흐라나름임. 희망이 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특히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5년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북한 내부는 더 빠르게 무너질 거고요. 한국은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한반도에 진짜 새벽이 올 겁니다. 총 한 발 없이요. 한국이 보여준 희망의 힘으로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요. 그들이 세상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파괴가 아닌 창조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지배가 아닌 공존으로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책상 위 사진이었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었죠. 하얀 연기를 뿜으며 우주로 향하는 로켓, 그 뒤에서 환호하는 한국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캥구라는 무튼 해냈다. 그리고 너희도 할 수 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한반도의 새벽을 봤습니다. 38선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요. 총 한 발 없이 한국의 기술과 진실과 희망이 만들어낸 기적을요. 그것이 진짜 강함의 정의였습니다.